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내용도 프린트물을 좀 만들어서 드렸는데, 프린트물 없이 그냥 할까 하다가, 일단은 좀 프린트해서 드렸어요. 네, 그래서 오늘 국내 쪽에는 되게 재미있는 건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매 좀 빨리 보고, 국내도 하고, 그다음에 또 시간 되면 뭐 재개발 조금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유치권이 나오는데 유치권 보시면 자,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여기 타인이 동그라미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유주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승인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 소유자 및 그 승인인에게 채권의 변제를 전액받을 때까지 목적 부동산을 점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사하고 공사대금 못 받은 채권이 있으면 이제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공사해주고 그러면은 그 공사 대금을 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치권의 승인 요건 보시면 자, 프린트물 혹시 없으시면은 자, 유치권의 승인 요건은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 타인 소유주는 유치권 주장을 못하는 거죠. 그 물건에 관하여 승인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해서 그 부동산에 관해서 승인 채권이 해야 됩니다.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공사대금 줘야 되는 변제기가 와야 됩니다.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반드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점유하지 않으면 유치권 주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간접 점유 이런 것도 있지만 자, 그러면 만일에 아파트에 유치권 주장이 들어갔는데 세입자가 전부 점유 돼 있으면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이 점유 안에 있으면 점유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점유를 안 해 있으니까 유치권이 승인이 안 되는 거죠. 만일에 그 경매 물건의 소유주가 전부 점유되어 있다. 소유주가 전부 점유되어 있다. 근데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은 별도로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점유 안 해 있으니까 유치권 주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이 승인되는지 안 되는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점유 부분에 관해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점유는 경매 기입 등기일 이전부터 점유해 있어야 합니다. 경매 들어가고 나서 점유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경매 기입 등기일 이전, 등기부의 경매 캐시 결정 기입 등기일 이전부터 점유해 있어야 하며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이 무조건 점유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또 조건을 갖춰야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유주의 동의. 그다음에 당사자 간의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 유치권 승인 안 된다. 뭐 이런 특약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 그 임대차 계약서 적을 때 원상 회복한다라는 그런 조항을 적는 경우가 있어요. 원상 회복. 이게 굉장히 사실 무서운 말인데 원상 회복을 특약 조건에 적게 되면은 임차인이 유치권 주장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있는 물건이 경매로 종종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치권이 승인 안 되는 그 중에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방금 말씀드린 거 점유해 있는지, 점유는 언제부터 점유했는지, 그 다음에 소유주는 또 유치권 주장을 못한다, 타인의 물건이어야 된다, 변제기에 도래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 경매는 저번 주에 공동수 매수권하고 좀 헷갈렸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의 건물, 제시의 건물이라는 것에 관해서 경매 물건들 보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물건 보면서도 보겠지만, 자, 제시의 건물의 제시 외란,
제시 외란 공적 장부 제시에서 제외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공적 장부에 안 나타나 있는 건물 같은 거 있죠. 뭐 옥탑방 하나 더 달아내고 밖에 변수 하나 더 만들고 뭐 창고 하나 더 만들고 부엌 조금 더 달아내고 했는데 공적 정보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나 이런 공적 정보 서류에 만일에 없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시. 이게 경매에서 제외됐다 이러면 제시 외 제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공적 정보에 기재가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제시의 건물은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건물을 말한다. 제시의 건물은 만일 제시의 건물이 경매물건에 포함되어 있으면 내가 입찰하는 감정가 전체 감정가 안에 제시의 건물에 관한 감정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또 물건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시의 물건이란 경매 신청 채권자의 경매 신청 목적물에는 해당 물건이 없는데도 법원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기관이 실제로 검증을 해보니까 현장에서 공적 정보에 없는 그런 어떤 것들이 발견된 건물 이런 거를 제시의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시의 건물이 포함되면 매각에서 포함되면 낙찰자 소유로 되고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으면은 제시의 제외라고 되어 있으면 내가 낙찰받는 물건이 아닙니다.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제시의 건물이 매각에서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혹시 불법 건축물로 위법 건축물로 해서 이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체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매신문상 미리 이걸 다 체크를 못하고 보통 들어가고 이행 강제금 위법 건축물은 적발 안 되면은 돈을 안 냅니다. 적발돼서 되면은 돈을 이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시 건물 매각 제외는 낙찰자 소유가 안 되고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이 성립될 수도 있는 그런 다툼의 여지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뭔지 보시면, 자, 법정 지상권은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똑같은 사람, 동일인 소유에 속했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각각 그 소유주를 달리하게 된 데는 A라는 사람이 토지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토지 건물 소유주가 C라는 사람이 생겨서 이제 다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땅 위에 관한 권리.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면 이 법정 지상권 성립되는 또 제시의 제외라든지 그런 건물들에 관해서 내가 마음대로 철거를 못할 수가 있어요. 철거를. 그럼 내가 땅이 100평 있는데 여기 건물 지으려고 하는데 10평 정도가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 제시의 제외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이 10평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보자들은 법정 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법정 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있으면은 가능하면은 이 차를 좀 피하시고 공부를 좀 더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립 요건은 최초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최초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으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그 다음에 경매로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게 될 것, 이렇게 조건을 이제 만족하게 되면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섭법상 법정 지상권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매각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해야 되고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되고 건물 철거 특약한다는 특약이 있으면은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경매 기타 사유로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것. 그래서 제시에 제외되어 있는 물건들이 아니고 제시에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보통 법정 지상권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법정 지상권에 관한 문제가 있는 물건들은 성립 가능성이 있다, 성립 여지 있다 이런 말이 경매 물건 기록에 나옵니다.
예,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순위 권리들, 자, 우리가 앞에 계속 했던 반복했던 내용인데, 자, 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였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것, 말소 기준 권리보다 등기부상 등기가 빠르든지, 아니면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빠르든지. 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주택 같으면 전입, 상가 같으면은 사업자 등록 신청일. 예, 이게 빠른 거, 이런 거 보고 선순위라고 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뭐였죠? 건재당, 가압류, 압류 중에서 제일 빠른 날짜. 네, 여기 말소 기준 권리인데, 만일에 건재당, 가압류, 압류가 없으면은 강제 경매 기입 등기일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 등기나 담보 가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파악하시다 보면 좀 위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냥 건재당, 가압류, 압류 중에서 파악하셔가지고 전세권이 선순위 전세권인지,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 선순위 가등기인지 이렇게 체크하시는 게 좋고, 이제 담보 가등기나 전세권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지는 별도로 이제 체크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물건이 있을 때는 조금 애매하면은 차를 좀 피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보통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선순위 매매 예약 가등기. 가등기권자가 추후에 본등기를 경로하면, 본등기 한다는 말은 쉽게 생각하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 하고 나서 가등기 뒤에 가압류, 압류 뭐 이런 것들 쭉 뭐 들어오잖아요. 건재당이나 전세권 등기나 뭐 다른 게 들어왔을 때 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에 들어온 권리들이 있죠. 이건 본등기할 때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법원에서 본등기할 때 등기소에서 등기 접수해서 할 때 본등기하면서 가등기 후에 들어온 권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다 말소됩니다. 옛날에 그 장경자 씨가 가지고 있던 토지를 어떤 건설회사에서 받아가지고 이거를 건축을 이제 했는데, 도밀동 쪽이에요. 도밀동 KT 근처에 이거를 가등기에 놨었어요. 가등기에 놓고 나서 뒤에 뭐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뭐 가압류 이런 것들이. 근데 본등기를 딱 하니까 이게 다 말소돼 버린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그거를 다시 건축해 놓은 이 흉물로 오랫동안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다시 리모델링해서 건축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인찬 입장에서는 건재당, 가압류, 압류보다 빠른 가등기가 있는지, 건재당, 가압류, 압류보다 빠른 가등기가 있는지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일에 담보 가등기 같으면은, 담보 가등기는 배당 요구 신청을 하거든요. 배당 요구 신청을 해요. 담보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는 쉽게 생각하시면 건재당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재당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매매 예약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담보 가등기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담보 가등기인지 아닌지 볼 때는 배당 요구했는지, 채권 계산서 제출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되지 않는 선순위 전세권,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선 전세권 등기,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선 전세권 등기, 이게 선순위 전세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소되지 않으며 매수인이 인수해야 된다. 그러면 말소되는 전세권 등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전세권 등기가 있는데, 만일에 이게 말소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하려고 하시면 여기 적혀져 있는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다. 이러면은 전세권 말소됩니다. 전세권 등기한 사람이 선순위인데 경매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말소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은 뭐였죠?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배당 요구를 한 경우, 자, 경매 신청했다 이 말은 배당 요구를 했다 그 말입니다. 경매 신청을 하면 배당 요구한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경매 신청은 안 했지만은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중기일까지, 배당 요구 중기일 지나면 안 됩니다. 배당 요구 중기일 지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전세권이 말소 안 될 수 있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후순위는 당연하게 말소가 되죠. 그래서 배당 요구 중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한 경우는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말소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전세권 등기에 말소되더라도 만일에 그 전세권자가 전입을 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전입이 만일에 선순위면 배당받지 못한 임차부담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권리 분석하는 거 있죠. 이렇게 권리 분석하는 거를 나중에 우리 국내를 이제 했지만 뭐 세금 압류 국내라든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이제 압류 국내가 진행되거든요. 아니면 신탁 등기라든지 신탁 등기된 공유물건이라든지 신탁 공유물건이라든지 그런 거 권리 분석하실 때도 경매에 관한 권리 분석을 응용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순위 지상권,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지상권, 등기부의 등기가 빨리 돼 있다 이러면 선순위 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지상권자는. 그러면은 선순위 지상권이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땅 위에 어떤 건축행위나 이런 것들을 하기 어려운 거죠. 그 건축행위라든지 땅 위에 뭘 할 수 있는 권리는 지상권자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지상권이 있다. 이러면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한전에서 뭐 고압 철탑 같은 거 있죠. 고압적이 지난 철탑. 시골에 가면 그런 땅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상권 등기되어 있는 거는 크게 뭐 생각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고압 철탑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지상권 설정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선순위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그 철탑은 철거가 안 되거든요. 그 기간까지는. 그 대신에 고압 그 철탑이 있는 걸로 인해서 땅 소유주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어요. 사용료를 꽤 받습니다. 꽤 많이 받습니다. 자, 당연하게 후순위 지상권은 말소되니까 상관없겠죠. 그래서 토지를 건재당 설정하고 대출을 할 때 토지 건재당 설정이 들어가고요. 같은 날 이제 같은 날짜에 지상권은 그날 동시에 보통 들어갑니다. 토지에 대출할 때. 근데 등기부에 보면 건재당이 먼저 돼 있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건재당 다음으로 보통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짜일 때는 등기부에 접수번호가 있거든요. 접수번호. 등기부에 보면 접수번호 제 몇 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재당이 예를 들어서 뭐 만 1호고 같은 날짜 지상권이 만 2호로 이제 지상권이 등기되어 있다고 한다면 접수번호가 늦잖아요. 그럼 후순위로 되는 겁니다. 그럼 건재당이 빠르죠. 그럼 건재당이 말소 기준권리가 될 거고 지상권은 접수번호가 늦기 때문에 후순위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날짜에 지상권이 되어 있는데 지상권 등기가 늦게 되어 있으면은 그냥 후순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짧게 이렇게 하고 지나간 것들이 사실은 진짜 뭐 20시간, 30시간 공부하는 그런 양인데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 제가 이야기하는 정도만 마셔도 충분히 입찰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순위 가처분 조심하셔야 되는데 가처분은 후순위 가처분이라도 소유권과 관련된 가처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처분이 최우선하는 경우에는 당연하게 선순위 가처분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죠. 매수인이 가처분을 인수하게 되면 후순위 가처분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하지만 가처분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이 무효인 것으로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소송에서 이겼다. 소유권 이전이 무효다. 이런 가처분 소송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피보존 권리가 진정한 소유권에 의한 등기 명의 회복 청구권인데 등기 없이도 소유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제로 대항할 수 있는 실질상의 권리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후순위 가처분이라도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인데 이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이겼단 말이죠. 그러면은 매수인에 대해서 매수인 낙찰자를 말합니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후순위 가처분인데 소유권에 관한 게 아니고 뭐 건재당 사회행위 등등 뭐 다른 말 있잖아요. 그런 가처분은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말소됩니다. 그런데 소유권과 관련된 무효소송 뭐 이런 가처분 있잖아요. 그런 가처분이 있을 때는 입찰을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매물건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보면은 가처분이 후순위가 있는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무도 입찰 안 하고 단독으로 이제 입찰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예고등기. 예고등기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고등기는 선순위든 후순위든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예고등기 보시면 등기 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 말소 회복을 위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등기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제3자에게 경고하는 등기를 예고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 감사합니다. 소유권 말소 회복 예고등기나 가등기 말소 회복 예고등기의 경우 자 소유권 말소 회복 가등기 말소 회복 이런 예고등기인 경우에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향후 예고등기가 재판을 통해서 결론이 나면 소송에서 만약 이기면 소유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보시면 그냥 묘지에 관한 권리죠. 묘지. 땅 같은 것들 시골에 있는 땅 사실은 웬만하면 묘지가 있거든요. 근데 묘지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 분분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리고 여름에 이제 시골에 있는 땅들 입찰하실 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름에 막 풀이 많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묘지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묘지 비석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옛날에 뭐 시골 사람들 이렇게 집단 묘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봉분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풀 많이 자라고 하는 그런 계절에는 보실 때 현장에 가서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 낙찰받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묘지가 뭐 한 30개, 40개 있다 이러면 정말 참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사건이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에 사실 그 신문이나 방송 이거 해가지고 찾아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예. 그렇게 해서 묘지 이장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연고자를 찾아서 묘지에 관련된 공적 정보도 관할 가치행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고자를 찾아서 이제 그 묘지를 이장해 가라고 할 수도 있고 신문에 공문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런 사례에 해당하는 물건을 입찰할 때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그 보통은 일반인들이 잘 안 하거든요. 쉬운 물건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어려운 물건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초관계에서는 그냥 분류기지권이 어떤 거다 그냥 입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분류기지권에 관해서 요거를 이제 깨는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는 좀 두꺼운 책을 보면 상세하게 설명이 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묘지 이장을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많이 해보잖아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강제로 막 이장하는데 모자도 못 찾고 뭐 신문을 공부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 묘지 이장할 때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 기분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 아니면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그냥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보시면 분묘를 수호하고 공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남의 땅에서 이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의 기지. 우리가 뭐 이렇게 진정할 때 뭐 기지 뭐 이런 말 쓰죠. 그런 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묘지가 있는
묘지만 딱 있는 본문 있는 그 자리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묘지 주위 어느 정도 평수도 해당됩니다. 분묘 기지에 대하여 간섭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건을 분묘 기지권이라고 합니다. 한 번씩 전화를 몇 번이나 받은 경우가 있는데 같은 날 2번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를 치르면 막 사람들이 막 우욱하니까 좀 초라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가봉을 해가지고 묘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쪽에 묻으려고 하는데 이제 어르신을 묻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땅 소유가 나타나서 자기 땅이라서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화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 같은 경우에는 측량을 하셔가지고 내 땅 위에 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어른들 사수 같은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요 산소 이 분묘기지권에 해당하는 묘지가 측량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내 땅에 있는지 남의 땅에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시골에 있는 땅들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가지고 계시면 땅 모양이 반듯한 게 아니면 웬만하면은 측량하셔가지고 내 땅 경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좀 나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위변제. 자, 대위변제를 통한 등기말 속도는 순위 상승. 만약 1순위 근대당이 1000만원이고, 이것도 앞에 한번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전입을 2번째로 했어요. 만일에 임차 보증금이 한 2억 정도 돼요. 근데 세 번째의 근대당이 한 5억 정도 있어요. 5억 정도. 그런데 이 전입을 2억을 한 사람이 확정일자를 5억 근대당 다음으로 받았다. 5억 근대당 다음으로. 그러면은 5억 근대당이 돈을 다 가져가고 나서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가져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2억으로 임차인 들어간 사람이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서 순위에서 배당이 안 되면 1순위 근대당 1000만원 있잖아요. 그럼 1000만원 근대당 다음에 후순위죠. 그럼 이 사람은 선순위 대항력이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1000만원 근대당을 대위변제를 해서 대신 갚아주고 말소시키고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배당은 이제 안 되지만 낙찰대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대위변제랍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순위 근대당이 10억인데 내가 2번째 전입했고 세 번째 근대당이 한 5억 있고 네 번째 확정을 받았다. 내가 2억을 받기 위해서 1순위 근대당 10억을 이제 갚아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대위변제에 관해서 선순위 채권이 좀 적은 경우에만 대위변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위변제를 할 수 있는 시기는 대금 지급 기일에 예수인이 잔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잔금 납부할 때 등기부를 떼보고 대위변제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잔금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 확인 안 하시고 잔금 납부하게 되면은 내가 인수해야 되는 임차인이 있을 수가 있죠. 인수해야 되는 권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순위 채권이 적은 경우에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입찰. 자, 저번 주에 수업 마치고 농지에 관해서도 쭉 하셨는데, 그리고 그 강의를 제가 조금이라도 좀 더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처음에는 시간 탁탁 지키고 하다가 조금씩 됐잖아요. 근데 여기 정리하고 마치는 시간이 또 빠듯하고 한 것 같아서 그냥 8시 반 정각해서 그렇게 넘지 않고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강의 시간을 정각에 딱 마치거든요. 그래야지만 또 약속 있는 분들도 약속도 이제 안 늦게 갈 수 있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조금 빨리 마치는 게 강의를 잘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강의 시간보다 좀 빨리 마치는 게. 그래서 제가 알람을 8시 반에 우리 강의 마치는데 8시 20분에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알람을 8시 20분에 맞춰놔서 나머지 10분 동안 마무리해서 정시에 마쳐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마치고 나서 상담할 게 있다든지 문의할 게 있으면 수업 마치고 나서 요 정리하는 동안 30분이라는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편하게 질문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농지에 관해서 또 물어보신 분이 또 있고 한데
농지는 웬만하면 좀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좀 좋아요. 그래가지고 농협 같은 데 있죠. 단위 농협. 그런데 농지 용도를 가지고 조합원 자격으로 내가 농협에 예금을 하고 대출을 하고 이렇게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배당금 받는 것들이 기회만 씩 되더라고요. 대출도 하고 예금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출 쓴 뭐 이런 이자 부분도 다시 턴해서 돌려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농지를 가지고 농협에 조합원 자격으로 대출도 하고 예금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조합원으로서. 네, 그래서 공매나 경매물건들 보시면 농지 낙찰 받는데 돈이 내가 현금이 1,000만 원도 안 들어가서 농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농지를 가지고 내가 계속 하다가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애들 늦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게 개발이 되나 이제 대박이 터져가지고 되면은 내가 뭐 한 2,000평 들고 있었는데 보상을 뭐 한 20억 받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수업받은 학생 중에서 정말 가난하게 어렵게 사셨는데 수업받는 도중에 아버님이 물려준 땅이 시골에 땅이 한 2,000평 있었는데 이게 보상이 한 30억 나온 거예요. 갑자기 보상이. 그래서 그 형제 가족들이 다 나눠가면서 굉장히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돈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없어도 되는 돈 정도의 자금들이 있죠. 만일에 내가 한 5억이 있으면은 1, 2천만 원 정도는 내가 크게 없어도 돼. 그럼 땅 하나는 좀 가져가세요. 그럼 땅을 가져갈 때 어떤 땅을 가져가면 좋은가 하면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땅을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관리지역에 있는 땅 있죠. 관리지역에 있는 땅 중에서도 계획관리 지역의 땅이면은 개발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도로에서 좀 가까운 땅, 도로가 접한 땅. 그래서 어령에 제가 이제 입찰하려고 조사를 갔던.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더 솔깃하게 좀 들리죠, 그렇죠? 어령에 땅을 낙찰받는데 현금이 한 3, 4천만 원만 있어도 낙찰받을 수 있는 땅이 있었어요. 경매물건 찾아보면 실제로 나옵니다. 근데 그 땅의 면적이 15만 평이었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면 낙찰을 한 1억 정도 받는데 대출을 받으면 한 70% 정도 대출을 일으키고 3천만 원만 있어도 내가 15만 평 땅을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15만 평 땅이 도로도 그 땅이 간통을 하고요. 아스팔트 도로도 간통을 하고 계곡도 물고 있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 바로 옆에 굉장히 한 1,000년 넘은 이제 절, 오래된 절도 있고 그 절에 뭐 보물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절에서 관리하는 이제 납골당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땅이 워낙에 크니까 도로 접한 땅 중에서 뭘 이렇게 해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땅을 이제 등기부를 분석을 잘 해보니까 불교 신협에서 이 땅만 가지고 7억을 대출을 해둔 거였어요. 자, 이 15만 평의 땅을 가지고 이 담보 가치가 적어도 10매력의 가치가 있었던 걸로 평가돼서 7억 정도를 대출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내가 경매로 낙찰을 1억 정도 받았잖아요. 그럼 몇 년 지나고 나면은 감정평가를 다시 해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은 내가 사업하는데 사업 자금의 대출로 쓸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무역을 하신다든지, 그럼 외국에 이렇게 무역하는데 이렇게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일에 유통업을 하신다든지, 만일에 가구점을 하시는데, 아니면 물건을 뭐 가져오는데, 가구를 가져오면은 내가 가구를 몇 억씩 가져오는데, 만약 A스침대를 한다, 3회 가구를 한다.
그러면 가구를 몇억 원어치를 가져오는데 어느 정도 담보를 제공을 하고, 근데 이 담보 제공을 형식상 담보만 제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형식상 어느 정도 감정가만 나오면, 그럼 담보를 제공하고 물건 가져오고 팔고 나중에 돈을 후불러 준단 말이에요. 뭐 무효한다든지 유통을 한다든지. 그럴 때 담보 물건으로 쓰기 위해서 이거를 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한 20년 전에 옛날에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감정평가의 뭐 20, 30%로 매각하는 것들 있죠. 감정평가 금액이 20, 30%. 그러면은 감정 금액은 10억이 나오는데 이걸 누가 2억에 팔아요. 근데 이 2억에 파는 물건이 뭐 관리지역이라든지 도로도 접했다든지 이 가치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2억에 사서 이거를 한 3억 5천이나 4억에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3억 5천이나 4억에 사가는 사람은 그냥 담보물로 쓰기 위해서 사가서 한 5, 6억, 6, 7억 정도의 담보물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 물건을. 그러기 위해서 이제 사는 경우가 있고 이제 그런 이유로 매매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토지 같은 거 보실 때 공시지가나 감정평가 금액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정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싸게 떨어진 그런 땅들이 있죠. 그 다음에 등기부를 떼보니까 개별담보인지 아닌지 보실 때는 건재당 설정되어 있는 금액이 좀 큰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 금액이 공동담보 목록 이런 말이 등기부에 없으면 개별담보예요. 내가 만일에 어령에 뭐 1번지에 있는 산 1번지에 있는 땅을 낙찰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등기부를 떼보니까 대출이 만일에 한 7억 정도 돼 있다. 은행에서 신협이나 생활정보나. 그런데 이제 내가 낙찰받는 이 물건에 공동담보라고 되어 있으면 공동담보 목록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다든지, 아니면 은행의 산 1번지 말고 뭐 다른 주소지의 집원 아니면 건축물 뭐 이런 거에서 공동담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공동담보라는 내용이 전혀 없으면 이건 개별담보예요. 개별담보라는 거는 이 물건 하나만 가지고 대출을 받은 거죠. 근데 내가 낙찰받는 거에 비해서 대출이 많이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언젠가 나중에 돈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땅일 수 있다. 또 돈 되는 땅 찾는 방법 중에 하나 제가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농협의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거쳐서 단위 농협 있죠. 농협 중앙이 말고 농협 은행 말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보면 농협이 있거든요. 단위 농협이. 그러면 단위 농협에 조합원 자격으로 해서 예금도 하고 거기서 대출도 받고 하면 조합원들은 금리 혜택도 있고, 대출도 조합원들은 원래 LTV 대출 비율 있죠. 요거보다 한 10% 정도 더 해줍니다. 대출을. 만일에 일반 사람들한테 대출을 70% 해주면 10% 정도 더해서 80% 대출해주는 거예요. 내가 기납자금 대출한다든지 뭐 부동산을 사고 할 때 그래서 담보 비율도 많이 해주고 대출 금리도 조합원이라서 좀 인하해주고, 나중에 연말 지나고 나면은 이 농협에서 버는 돈을 조합원들한테 배당도 해준다. 이 배당 금액이 꽤 된단 말이에요. 꽤 됩니다. 그래서 농지를 하나 정도 가져가시고 좋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 있으면 어렵게 땅이 있으면 경정도에 있는 단위로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잘 하셨는데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놓칠 뻔했어요. 그 부산에 만약 금정도에 있는 단위농협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주민등록을 금정구에 하고 있든지, 아니면은 땅은 시골에 있어도 다른 부산 시외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민등록이 그 관할 지역, 그 단위농협 관할 지역 안에 있으면은 그러면 가능합니다. 뭐 경남권에 있는 그런 이제 땅 부산에 있는 땅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이 부산에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잘 안 들려요. 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게 사실 잘 안 들리는데, 혹시 제가
질문에 답변을 끝까지 안 하게 되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말이 잘 안 들려가지고. 네. 자, 일단은 농지입찰조 부분 보겠습니다. 농지법 제8조의 농지, 전답 과수원. 자, 우리가 전, 밭이죠? 답, 논, 과수원, 과실나무 같은 이런 것들, 뭐 배나무 있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의 이용 농도가 농지면 농지로 봅니다. 사실상의 이용 농도가 농지면 농지로 봅니다. 그러면 지목이 전답 과수원인데 강서구 이런 데 보면 고물상을 쓰고 있다든지 뭐 창고를 쓰고 있다든지 농사를 안 짓는 이런 땅들이 있거든요. 뭐 공장 뭐 이런 걸 하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이 있겠죠. 이런 경우는 사실상 이용도가 농지가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에 기내 낙찰받을 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농지 최고가 매수 신고에는 낙찰자 이 말이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와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업 면장에게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매각 결정 기일은 낙찰되고 나서 일주일 뒤거든요. 매각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우리 입찰하는 날은 매각 기일이라고 합니다. 매각 기일. 그래서 매각 기일로부터 낙찰받는 날로부터 일주일 전까지,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서 있죠. 저거는 농지 소재지 관할하는 시구업 면장의 면사무소 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되는데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미만은 필요 없어요. 자, 우리가 면적 계산하는 거 저번 주에 또 앞에 한번 이야기했죠. 1000제곱미터 같으면은 평으로 따지면 평 정도 되겠습니까? 곱하기 0.3025 했잖아요. 그러면 대충 계산하기 위해서 곱하기 0.3 했다. 그러면 1000제곱미터다. 이러면은 0.3 곱하면은 그냥 300평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302.5평 정도 되겠다. 그렇죠? 정확하게 하면은. 그러면 한 303평이 좀 안 된다. 네, 300평 미만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미만이고 주말 체험 영농 목적 주말 농장으로 한다. 주말 농장. 그러면은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제일 쉬운 거는 매실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매실나무 얼마 안 하거든요. 그냥 심어놓으면 농사 짓는 거로 됩니다. 일단 매실나무 좀 가격싼 거를 이렇게 심어놓잖아요. 그러면은 풀 제거하고 이렇게 크게 안 해도 알아서 비만 오고 알아서 나무 자라고 있으면 농사 짓는 걸로 될 수 있습니다. 농사 짓는 증명해 보여야 그렇죠. 만일에 농사 짓는 게 증명이 안 되면은 이제 가태료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농사 짓는 거를 맡기는 경우도 있죠. 그 지역의 사람한테 맡겼을 때는 농사 짓는 걸로 이제 돼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매 쪽에서는 아셔야 되는 내용은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고 주말 농장 하겠다 이러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 제출해서 하면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할 때 그냥 매실나무 같은 거 심어서 하겠다 이렇게 계획서 제출하시면은 무난하게 통과될 수 있다. 이 정도 요령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 허가 결정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미제출 시는 매각 불허가 결정과 함께 입찰 보증금을 몰수한다.
받아라는 특별 매각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 매각 조건이 보통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일주일 안에 농식증 발급받아서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 보증은 몰수당하는 거예요. 몰수. 그래서 한동안 이제 그 예전에는 농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농지 낙찰 받았는데 잔금 납부 안 하고. 두 번째 또 재매각 들어갔잖아요. 재매각 들어가면은 입찰 보증금을 20% 그래야 되거든요. 제1차가 20%. 그런데 또 잔금 납부 안 하고, 또 잔금 납부 안 하고, 또 잔금 납부 안 하고. 그래서 뭐 3번, 4번 잔금 납부 안 하고 이래 가지고 이 농지 소유주가 자기 채무 다 갖고 남는 돈이 있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찰 보증금을 이제 몰수시키잖아요. 몰수시키면 이거는 채권자 배당이 세이거든요. 채권자 배당이 세이고 남는 돈은 낙찰자한테 줍니다. 국가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면은 실제 용도는 농지가 아닌데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고 관할 간청 구청이나 이런 데서는 뭐 업사무소나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발급 안 해주는데 법원에서는 제출하라고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담당 부문들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나중에 농지로 회복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좀 기술적인 부분을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이용 용도가 농지가 아니면은 농식증 발급이 안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를 아시고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에서 굉장히 전문가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우리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한번 다 훑었고 이제 물건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물건 하나를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조금씩 물건을 훑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강의한 내용들은 나중에 블로그에 글들을 나중에 또 많이 올려드릴 거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에 설명을 거의 다 했거든요. 여기서 요점은 낙찰이 저번 채집 작가를 넘겨서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51%가 채집 작가였는데 64%를 넘겨서 71%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래서 입찰 포인트를 잘 보고 들어가야 된다. 입찰 포인트를 잘 보고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이 물건은 한 페이지만 따로 되어 있으니까 오시하시면 그냥 앞에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입찰을 할 때는 자 보세요. 51%의 입찰을 하는데 64%에 내가 입찰 안 해서 놓쳤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입찰가는 이게 가치가 있으면 64%를 기준으로 해서 한 1, 2% 올리든지 1, 2% 낮추든지 이렇게 입찰하시는 게 정상적인 입찰 금액입니다. 이 물건이 되게 좋다라고 했을 때 저번 차수 채집 입찰가 있죠. 요거보다 1%에서 2% 낮추든지 물건이 욕심 좀 나면 아니면 저번 차수 채집 입찰가보다 약간 올리든지 요게 이제 정상적인 낙찰 금액입니다. 그런데 뭐 차순위 금액 보면 1억 2,575만 100원 돼 있거든요. 차순위가 2등한 사람인데 10명 입찰했거든요. 근데 1억 2,575만 원 이거는 저번 채집 입찰가 64%가 1억 2,900이었어요. 1억 2,900보다 2등한 사람이 1억 2,500에서 좀 적게 적었죠? 좀 적게 적었죠? 이게 정상적인 입찰 금액이에요. 그러면 3등, 4등, 5등, 6등, 저도 뭐 입찰대로 하는데 떨어졌지만, 그럼 3등, 4등은 당연하게 1억 2,500보다 낮게 적었겠죠?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입찰 금액인데, 이 사람은 낙찰을 과다하게 높게 받았네요. 자, 그래서 입찰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낙찰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저번에 입찰하는 포인트에서 놓쳤다 이러면은 저번 채집 입찰가보다 한 1%에서 2% 정도만 더 많이 적는 정도, 이 정도로만 하시면 되지 너무 많이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낙찰자가 없었으면 저번 채집 입찰가보다 약간 더 적었다, 그 사람이 낙찰 받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빌라나 이런 것들 보실 때, 아파트 보실 때 또 체크하실 게 화장실이 2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체크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가맹평가서에 도면 같은 게 안 나오잖아요. 도면 같은 게 안 나오면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경매나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 도면을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발급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건축 도면 있죠. 안에 구조 도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경매나 공매가 들어간 물건은 경매나 공매가 들어간 물건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은 뭐 이런 경매 들어갔다라는 자료, 아니면 공매 들어갔다는 자료, 이런 거 프린트해서 가지고 동사무소 있죠. 주민자치센터, 아니면 구청, 건축가나 동사무소에 가도 발급이 됩니다. 이제는. 예, 그래서 이제 그 경매나 공매는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신규칙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도면을 발급을 받아서, 특히 신탁 공매 같은 것들은 안에 내용들이, 가맹평가서나 내용들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도면을 좀 받아서 공매 입찰하실 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매나 공매 물건들은 도면을 이제 일반 입찰자들이 프린트해서 받을 수 있다. 근데 원칙은 소유주만 요거를 도면을 이렇게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건축 소유주만, 원칙은. 근데 경매나 공매 물건은 소유주가 아니더라도 도면을 발급받을 수 있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책이 잘 안 나와요. 책을 한 100권 사와도 잘 안 나옵니다. 네. 근데 도면을 발급받아서 보게 되면은 내가 좀 많이 유리하겠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폐문부재라는 말이 나오는데, 폐문부재, 폐문, 문 닫혔고 부재,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폐문부재인 경우에는 이 전기기란 게 있죠. 이게 팽팽팽팽 돌아가는지 다른 집에 비해서 아예 안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현장을 갔을 때 전기세나 뭐 이런 것들이 고지서가 보니까 뭐 한 6개월 정도 전부터 전기세가 기본적으로 몇천 원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 사용량이 전혀 없어요. 그럼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니까 이 빌라에 또 그 다른 호수에 보니까 관리비 고지서를 이제 꽂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장님을 이제 그 빌라에 대표되시는 분을 찾아가지고 여쭤보니까 벌써 이사 나갔다 이런 내용을 팁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사 나갔으면은 명도하는데도 크게 문제가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래서 현장 조사하실 때 공과금 고지서 이런 것들이 몇 개월 전부터 막 꽂혀져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 안 살 가능성이 좀 많겠구나. 그런데 이사 나간 게 아니고 안에 짐이 가득 있다 이러면 명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소유권 이전 돼서 상속이란 말이 나오는데, 상속 누구누구 외 2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구누구 외 2명. 이게 개인적인 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 이제 개인적인 게 이렇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을 이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분의 3 소유가지고 있고 2모가 각 7분의 2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상속받은 물건인데 경매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 되신 분이 7분의 3 가지고 있고 이제 아들, 딸 같은데 아들, 딸이 7분의 2씩 가지고 있으면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다 담은 7분의 7이죠. 그럼 이거는 지분 경매가 아니고 전체가 경매가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도는 체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7분의 3, 그 다음에 2명은 각 7분의 2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건 지분 경매가 아니다. 지분 경매가 아니고 전체가 경매 나온 거다. 이 정도는 수를 보고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물건 프린트물 처음에 이제 나눠드린 거 보겠습니다. 자, 홍천동의 감독보라 스카이 뷰 되어 있는 요거는 자 80% 전입찰가에서 들어갔는데 낙찰은 101%에 됐어요. 101%. 그래서
요게 입찰이 25명 들어갔어요. 25명. 그래서 감량가가 5억 4,800인데 낙찰을 5억 5,115만 원에 낙찰됐거든요. 그래서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저번 차수 입찰 들어가야 되는데 놓쳤다. 그러면은 저번 체제 입찰가 금액보다 한 1%에서 2% 정도 아니면 약간 더 적는 정도. 이 정도가 딱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낙찰을 5억 5,100에 받은 사람은 시세가 5억 5천인데 5억 5천에 낙찰 받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시세보다는 얼마나 더 싸게 낙찰받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2등한 사람은 차순위는 딱 5억 5천만 원을 적었어요. 5억 5천만 원. 그러니까 2등한 사람이 5억 4,800보다도 200만 원 더 적었어요. 그래서 5억 5천만 원 딱 적었어요. 근데 그렇게 입찰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단돈 10,000원이라도, 단돈 1,000원이라도, 단돈 9,900원이라도 더 적으시면서 하셔야지 딱 뭐 5천만 원, 4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입찰하시는 거는 정말 웬만한 초보자 아니면 이렇게 입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놈을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자리 숫자 이거 같으면 5억 5천 같으면은 5억 5천 뭐 100만 원 같으면은 5억 5천 100만 원 할 때 100만 원이 세 번째 숫자죠. 그래서 세 번째 숫자 정도부터는 최소한 3이나 5 이상으로 올리시고요. 이왕 5억 5천 적을 것 같으면 5억 5천 100 적을 것 같으면 5억 5천 200 적을 것 같으면은 이제 무리하게 적는 금액이 아닌 범위 내에서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숫자부터는 3이나 5 이상으로. 그럼 네 번째 숫자부터는 웬만하면 9로. 그런데 내가 5억 5천 2등한 사람이 5억 5천 적었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5억 4,800 그러니까 세 번째 숫자부터는 3이나 5 이상으로 좀 적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최고로 해서 5억 4,800 뭐 얼마 이렇게 적을 거야. 그런데 5억 4,800 적을 바에는 5억 5천 정도에서 적자. 이런 경우에는 1 정도로 들어가는 거죠. 5억 5,100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보세요. 세 번째 숫자를 내가 5위로 올릴 거잖아요. 5억 4천 뭐 500 적을까 5억 4천 300 적을까 하다가 내가 5억 4천 800, 900까지도 적지. 이렇게 800, 900 적을 바에는 그냥 5억 4천 8, 900 적을 바에는 5억 5천으로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좀 더 올린단 말이에요. 그때는 끝자리를 이제 많이 올렸잖아요. 그럼 끝자리를 그냥 5억 5천으로 안 적고 5억 5천 100 아니면 5억 5천 뭐 89만 9,99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입찰 금액을 정하십니다. 자, 약간 차이로 낙찰받으면 참 기분 좋습니다. 약간 차이로.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입찰을 진짜 몇백 번, 몇천 번 해보면은 이렇게 적어야 되겠구나 라는 요령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 요령을 이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만일에 여기 2등한 사람은 차순위 신고 들어간 사람 2등한 사람은 5억 5천만 원 적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정말 비슷하게 그때 강야신 선생님이 만일에 좀 풀로 많이 적었다 하더라도 5억 5천만 원 이렇게 딱 적지 말고 단돈 9,900원이라도 900원이라도 더 적으라고 하더라. 그래서 만일에 5억 5천만 90원 적었다. 90원. 그럼 90원 차이로 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어이없이 저 사람 뭔데 이러겠죠. 근데 90원 차이로 낙찰 받잖아요. 그럼 이게 낙찰자 발표를 다 해요. 사람 많은 데서. 제가 그렇게 정말 근소한 차이로 낙찰받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갑자기 경매 법원에서 선배 박수를 치더라고요. 박수를. 와 이러면서. 그렇게 낙찰받고 나오면 좀 뿌듯합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본 것처럼 다들 차순위 신고 금액이 얼마 안 되고 저번 체제 입찰가에서 약간 더 낮게 듣고 아니면 그랬는데 자기 혼자 저번 체제 입찰가보다 몇천만 원 더 적었잖아요. 몇 억 더 적었잖아요. 그럼 나올 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거든요. 저 사람 좀 낙찰상을 받은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수근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올 때 뭔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자 경매 입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권리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명도를 어떻게 부드럽게 잘 해비를 보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가 약간 근소한 차이로 낙찰을 무리하지 않게 낙찰을 싸게 받는 게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입찰 금액에 관한 요령을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은 지금 차수인에서 신고 금액에서 지금 설명드려서 이제 그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물건은 거제도 올드 메리디안 아파트. 자, 이 물건은 15명 입찰해가지고 96%에 낙찰됐습니다. 96%. 5억 8,300. 이 사람은 저한테 수업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좀 많은데, 아니면 저한테 수업받은 사람이 또 제한테 수업받은 제자가 또 강의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이 낙찰 금액이 좀 심하게 들어서 5억 8,300. 59만 9,999원. 네. 99,999원 이렇게 낙찰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5억 8,300 적는데 세 번째 숫자를 3 이렇게 적었죠. 네 번째 숫자는 보통 9 이상으로 보통 올리는데 5를 적고 그 다음에 9999 이렇게 적었어요. 9원까지. 그런데 2등한 사람은 5억 8,050만 원을 적었어요. 5억 8,050만 원. 그래서 약간 차이를 이렇게 낙찰받으면은 좀 좋다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9원까지 적으니까 사람들이 하도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진짜 9원 차이로 떨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만일에 요 물건에 5억 8,359만 9,990원을 제가 적었다. 제가 아니면 제 회사에 의뢰한 사람이. 그런데 실제로 이게 99원에 낙찰됐잖아요. 9원 차이로 떨어지면은 한국 9원이 뭐라고 하면서 진짜 10원짜리 동전 떨어진 거 사람들 줍지도 않잖아요.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서 귀찮다고 10원만 더 적으면 되는데 9원만 9원 더 적자고 하지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999원 이래 적으면 옆에서 사람들이 좀 심한 거 아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999원에 낙찰받고 다른 사람 90원에 낙찰받았잖아요. 그럼 와가지고 좀 약간 핀잔 비슷하게 야 좀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진짜 실제로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웬만하면은 9원까지는 안 듣고 90원까지 듣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999원 이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진짜 끝까지 9원까지 적어주는 것도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999원, 그 99,999원 적을 바에는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죠. 599,999원 적을 바에는 그냥 60만 원 넘겨서 1,000원만 더 적자. 60만 1,000원 이렇게 이제 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 금액 요령을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개보통 물건은 이거는 기미가 취하됐어요. 이게 근린주택인데 상가주택이 2억 9,100, 3억짜리 상가주택 이런 거 사기 어렵거든요. 돈 주고 살려고 하면은 사실 좀 어려워요. 뭐 1층에 장사하면서 2층에 집으로 살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건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웬만한 아파트도 요즘 7, 8억 30평짜리만 6, 7억, 7, 8억 넘어가잖아요. 근데 1층에 장사하면서 2층에 살고 월세 안 주고 그럴 수 있는 뭐 입지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은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지도를 보셔도 위치가 그리 나쁘지 않은 위치가 괜찮은 물건이거든요. 근데 이 물건은 경매가 취하됐습니다. 취하. 경매 진행되다가 없던 걸로 됐다 이 말이에요. 취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은 이런 상가 건물들은 1차에서 입찰하셔야 돼요. 1차.
1차에서 입찰하셔야지 여기 2차에서 떨어지면 80% 떨어지잖아요. 그럼 100%를 넘겨서 낙찰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가주택이나 상가 건물들은 경매 나오면 바로 1차에서 검토하셔가지고 약간 더 적어서 입찰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셔야 될 거는 여기 강제경매에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고 되어 있죠.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이제 상속받았는데 아니면 공유 지분이 있는데 지분 3분의 1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지분 3분의 2 가지고 있는 사람, 나머지 사람하고 협의가 안 돼서 뭐 땅의 왼쪽은 내 거, 오른쪽은 네 거, 동쪽은 내 거, 뭐 이런 식으로 면적에 관해서 이 위치에 관해서 협의도 안 되고 뭐 팔자고 해도 협의도 안 되고 이럴 때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해서 강제로 매각을 넣어가지고 낙찰된 금액을 가지고 비율대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저번 주에 설명드렸죠. 그런 경매 물건이었어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네, 그런데 잘 팔린 것 같아요. 그래서 취하가 됐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아파트 같은 경우가 아니면은 웬만하면 제시외라는 게 좀 나오거든요. 우리 아까 제시외 배웠죠. 쉽게 생각하시면 제시외는 등기 안 돼 있는 건물 있잖아요. 등기 안 돼 있는 건물.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 네. 뭐 부엌 좀 더 달아내고 밖에 창고 하나 더 만드는데 건축 허가 받아서 한 게 아니고 조금 더 불법적으로 정축한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제시라고 하는데 이 제시의 건물 감정가가 298만 5,500원 돼 있죠. 감정 금액이 나와 있죠. 이 감정 금액이 이 전체 감정가 안에 합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합계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 제시의 건물은 내가 낙찰 받은 물건이에요. 내가 낙찰 받은 물건이고 여기에 제시의 건물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일괄매각. 제시의 건물 포함. 일괄매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포함해서 일괄매각 되어 있고 제시에 관한 감정가가 전체 감정가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자, 우리 아까 이론에서 배운 게 이렇게 실물을 딱 보니까 조금 느낌이 좀 더 와닿죠. 그런데 이런 제시의 건물 이런 것들은 아파트가 아니면 웬만하면 제시라는 게 거의 다 나옵니다. 아파트가 아니면은 제시라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시의 건물 포함 일괄매각 감정가는 전체 감정가 안에 포함되어 있고 요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웬만하면은 제시의 건물 포함이 훨씬 많거든요. 제외보다는. 그러면 만일에 이 제시의 건물 포함이 아니고 제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설명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가능성 있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조사하셔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요 제시의 건물 제외되어 있는 요 소유주에 관해서 협의가 되겠는지를 좀 탐문조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입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공부해야 될 내용 포인트만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 문건 보겠습니다. 대라리, 기장업 대라리 문건. 자, 기장업 대라리 문건은 요거는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자, 변경이란 말이나 연기란 말이 한 번씩 여기 보면은 나오거든요. 여기 결과에 변경돼 있죠. 변경돼 있죠. 아니면 연기, 아니면 변경 및 연기에서 변년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매 절차 진행 도중에 새로운 사항이 추가됐다든지 아니면 매각 조건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권리관계가 변동되어서 법원이 지정된 매각기일에 경매를 진행시킬 수 없을 때 법원 경매 담당 재판부 직권으로 매각기일을 변경시키는 것, 이제 이런 경우에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럼 연기는 뭔가? 연기는 뭐냐면 채무자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에 대해서 경매 신청 채권자의 동의하에 지정된 매각기일을 미루는 것, 단순하게 미루는 것, 이런 것들을 연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1, 2개월 후에는 매각기일이 연기되고 나면은 다시 지정되거든요.
그럼 변경이나 연기에 관해서 정확히 모르시더라도 그냥 변경이나 연기되면은 한두 달 뒤에 다시 입찰 진행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한두 달 뒤에 다시. 그러면 80%에서 변경 연기됐으면 다음에 할 때도 80%에서 다시 진행되고 64%의 변경 연기됐으면 다음에 할 때도 64%에 다시 진행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변경돼서 계속되는데 이번에 또 변경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19년 10월 14일 날 첫 길이 잡혔는데 지금 벌써 이래저래 해서 1년이 다 돼간다 그렇죠? 예. 이동안 이 12억 5천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감정가 이 금액 있잖아요. 상가 공개나 상가주택들이 거의 한 30%에서 50% 정도 뛰었어요. 그러면 이때 시세는 많이 12억 정도 하잖아요. 그럼 지금 이런 물건을 사용하면은 15억, 17억 이렇게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물건은 관심 깊게 잘 보시면은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에 관한 감정가가 굉장히 오래전에 감정됐잖아요. 그런 물건들을 잘 보시면은 아파트든 뭐든지 간에 이제 좀 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국내 이전하실 때 LH에서 하는 물건들 중에서 LH 물건 중에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 잠깐 보시면 국내 자료 잠깐 가보세요. 국내 기준에서 쭉 드린 것 중에서 네 번째 페이지 보시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LH 공매에 희망인데리츠 공매라는 게 있거든요. 희망인데리츠 공매. 그래서 LH 희망인데 아파트 낙찰받기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요거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만든 사업입니다. 희망인데리츠라는 어떤 사업이. 그래서 희망인데리츠에서 주택을 매입해가지고 나중에 구매할 때 한 번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5년간 임대를 줘요. 그럼 소유주가 옛날에 하우스푸어 같은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했는데 대출을 만일에 9천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한 1억 2, 3천 이렇게 가다가 대출 한 9천만 원보다도 낮게 시세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8,500, 8,700. 그러니까 이게 팔리지도 않고 대출 해결도 안 되고 이런 하우스 푸어들이 막 있었거든요 한동안. 그래서 경매들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다시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아파트들을 LH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을 한 거예요. 매입을 하면서 소유를 보고 니 인생으로 살아라. 월세 굉장히 싸게 해줄게. 은행 이자보다 더 싸게. 이렇게 해가지고 LH에서 이거를 매입을 해서 한 5년 정도라든지 이렇게 임대를 좀 배터리가 다 됐는지 경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다시 재입찰하고 그래도 똑같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추첨합니다. 공매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합니다. 공매 같은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자료 내 페이지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요거를 은비드라든지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돈 되는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금 보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은 이거를 LH에서 희망임대리츠에서 이 사본부에서 매각을 합니다. 공개 매각. 그래서 아파트가 500세대, 1000세대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추첨제 방식으로 합니다. 7일차 이상 누가 얼마 줬고 많이 쓰는 사람이 낙찰받는 게 아니고요. 추첨.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와 차이 나는 물건을 조사해서 희망임대리츠, LH 공개 입찰을 하면 좋은데 온비드 통해서 입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신청 계약금은 공고된 금액의 3% 정도 납입을 하고 보매매 계약은 국토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사이트에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금은 신청 예약금 3% 포함해서 10%를 거는데 이거를 왜 중간에 제가 설명을 하는가 하면 서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서울이 잘 보세요.
희망이 메리츠 뭐 1호, 2호, 3호, 4호, 1호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올 초에도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물건을 이렇게 딱 보면은 감정을 하고 나서 진행하는 동안 시간이 걸리죠. 김현철은. 그런데 감정은 5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5억. 그러면은 예, 8시 20분이네요. 제가 오랫동안 안 하고 마차들을 위해서 알아놓겠습니다. 서로 있는 물건들을 잘 보시면 있잖아요. 감정이 5억이 나왔는데 나는 5억 이상 쓸 필요 없죠. 10명 입찰했다, 20명 입찰했다, 30명 입찰했다 이러면은 그 중에서 추첨해서 내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막 많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렇죠? 입찰을. 야, 이건 내가 추첨돼서 걸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만일에 내가 5억에 내가 당첨이 됐는데 시세가 7억 8억 한단 말이에요. 시세하고 2억, 3억 이렇게 차이 나는 물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시면, 조사를 보시면. 그럼 조사만 많이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점검치 능력이 안 되면 부동산에 쫙 뿌려가지고 시세보다 한 5천만 원 싸게 팔잖아요. 그럼 팔려요. 그러면은 내가 점검 납부할 능력이 안 되면은 내가 이걸 팔아서 내 거를 산 매수자인데 잔금을 받아서 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체를 받았어요. 내가 한 채 값밖에 안 되는데 돈이 자금이. 그럼 좀 이제 2개를 받았다. 한 2, 3억씩 싸게 2개를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는 내가 자금 승능력이 되니까 잔금을 치고 하나는 시세가 8억인데 나는 한 7억 2천에 팔게. 이렇게 부동산 쫙 내놓고 부동산 수수료도 좀 더블로 줄게, 많이 줄게. 이러면 부동산에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들이. 예. 그러면은 자,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일단 등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 내가 낙찰받았으면 A라는 사람이 낙찰받았으면 A라는 사람 이름으로 등기 이전 들어가잖아요. 잔금 납부하면서 등기 이전 들어가면서 B라는 사람 이름으로 동시에 등기 이전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서류를 동시에 넣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은 사는 사람이 나한테 대금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대금으로 같이 가서 납부하는 거죠. 그랬던 것 중에서 여기 이제 4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임금부담 공명에서 이제 예에서 다대 이중에 다대 롯데캐슬 블루 있잖아요. 이거를 149채가 나왔는데 저도 한 20, 30개 정도 입찰이 들어갔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저는 하나도 납부 못 받았어요. 너무 상세하게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경쟁에서 제가 밀려가지고 낙찰을 실제로 이제 받고, 근데 낙찰 받은 사람 중에서 한 명이 10채를 넘게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운이 좋아가지고 10채를 넘게. 근데 그 와중에 149채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50채 정도는 아무 입찰 안 해서 유찰이 된 물건도 있었거든요. 그럼 그 물건은 최대 입찰가 뭐 한 2억 3천 정도의 입찰을 해도 낙찰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었는데 놓쳐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입찰을 하니까 2억 3천만 써넣어도 낙찰을 받았던 거였는데 그 다음에 입찰하니까 우리가 2억 7천, 2억 8천 적어도 낙찰이 뭐 2억 8천 이상 한 5천만 원 꽁축 뛰어서 낙찰이 됐거든요. 두 번째 입찰할 때는 유찰되고 나서. 그래서 그때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죠. 근데 돈이 한 채, 두 채밖에, 주채, 세 채밖에 잔금치 능력이 안 되는데 낙찰 많이 받으면 어떻게 하죠? 라고 입찰하기 전에 질문을 해서 방금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지금 실제 거래되는 게 뭐 2억 8천, 분양가 자체가 2억 3천이었는데 이거는 조합원 물건으로 조합원 혜택이 있는 재건축 아파트니까 발코니, 샤시 확장 이런 것도 무료거든요. 무료인데 예, 이렇게 무료로 이제 그러니까 조합원 혜택도 있어서 가치가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분양가보다도 싸게 팔아라. 그러면 내가 2억 3천에 낙찰받아서 분양가 자체가 2억 6천에 발코니, 샤시 확장 뭐 이렇게 하면은 2억 7천 뭐 이렇게 지금 등기 들어갔으니까 2억 7천 몇백 이렇게 되는 시세가 있으니까 분양가 금액보다 좀 싸게, 예, 예를 들어서 내가 2억 3천에 낙찰받아서 3천만 원만 띄워서 3천만 원만 띄워서 2억 6천에 판다든지 이렇게 하면 팔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잔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잔금은 매수자한테 받아서 잔금을 치는데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동시에 같은 날 들어가면 되는데 서류 넣으면서 내 등기전서를 넣으면서 매수자 등기전서를 동시에 넣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입찰 보증금 만약 10% 들어갔다. 그러면 한 2,400만 원 들어가서 내가 3천만 원 떼었잖아요. 양도세 다 낸다 손치더라도 절반을 양도세를 낸다 손치더라도 1년 안에 팔아서 그래도 내가 한 1,500 정도 더 벌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한 13채는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가져가는 거 한 3채 정도 빼고 나머지 10채는 바로 그냥 단기간에 내가 입찰 보증금을 갖다가 넣었는데 단기간에 세금 다 내도 한 1억 5천 정도 버는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웬만한 사람 연봉이 이상이 나왔죠. 그래서 그쪽에 했던 분 이제 배우자 되시는 분도 굉장히 좋은 직장에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엄청나게 좋은 직장에 연봉도 엄청나게 세게 받는 그런 직장에 다니시는데 직장을 그만두시려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네. 내 배우자보다 내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 배우자가 버는 것보다 부동산에서 버는 것보다 적게 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부가 같이 와서 수업 계속 들으시고 나중에 보니까 직장을 좀 그만두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평일에 자꾸 지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희망 인데리츠 이런 국면이 있잖아요. 그냥 추측이거든요. 그래서 시세 차익이 나는 것들만 조사를 해가지고 그냥 막 들어가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홍비드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은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매각 공고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 중에서 내한테 좀 필요한 게 있으면 보통은 희망 인데리츠 같은 경우에도 권리 분석이 필요가 없고 그 담당자하고 상담해서 임차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면 그냥 인수하는 금액만큼 낮게 낙찰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공단에 공매 나오는 것들은 보통은 공가가 많아요. 공시. 공무원들이 임대로 들어가 있다가 이제 이사 나가고 그냥 공가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 안에도 보고 내부도 보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명은 되겠는지 보고 그냥 입찰하시면 되는데 네, 공매 중에서 굉장히 쉬운 거를 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매물건에서 지금 이제 강조하려고 하면서 국내 쪽으로 잠깐 이제 들어간 게 뭔가 하면 이렇게 변경이 많이 된 거 있잖아요. 연기 많이 된 것 중에서 상가주택이라든지 상가건물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 조금 핫한 지역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1차에서 바로 검토를 하시는데 감정가하고 시세하고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서는 그 정도로만 이제 하고 이 물건 변경돼서 한두 달 뒤에 나오면은 분명해서 보시고요. 예, 제가 시간을 계속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 하나만 조금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프레임팅 나눠주는 것 중에서 그 무료용 드림 아파트 있는 거. 네. 무료용 드림 아파트 있는 이거는 91%에 낙찰됐어요. 91%. 그래서 낙찰 금액이 1억 8,221만 1,000원에 낙찰됐습니다. 21만 1,000원. 그래서 내가 적을 만큼 풀로 적었다라고 하면은 세 번째 숫자부터는 세 번째 숫자를 조금 1이나 2로 이렇게 적으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21만 1,000원이 됐는데 차순위 신고한 사람은 1억 7,501만 원에 이제 이등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억 7,500만 원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이등한 사람, 이 사람도 1억 7,500만 원에서 만 원을 더 적었어요. 만 원. 그럼 이 낙찰받은 사람도 1억 8,200만 원 이렇게 안 듣고 1억 8,200만 원에서 21만 1,000원을 더 적었어요. 21만 1,000원. 그런데 한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숫자부터 있잖아요. 아까 99,999원 적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입찰의 정석입니다. 입찰에 매뉴얼대로 입찰한 거예요.
그러니까 21만 1천 적어나 21만 9,900원 적어나 뭐 1,000원 적어나 9,900원 적어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낙찰이 되는데 이 물건은 이제 이 물건에서 설명하고 싶은 거는 여기 위치가 여기 지역주택조합이 있고요. 양원리 안에 지역주택조합이 있고 그 옆에 레전드 아파트가 있고 요 건너편이 대연 3구역이거든요. 대연 3구역 4,488세대 대연 3구역 있고 그래서 요 새로 짓는 아파트의 바로 옆에 있는 대림 아파트예요. 그런데 이 대림 아파트가 여기서 보면 요소를 보실 때 여기 사용 승인이 있죠. 사용 승인이 83년도에 돼 있죠. 그럼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대충 한 83년 1월 17일이니까 거의 한 38년 됐죠. 그렇죠? 37년, 38년. 그러면 만일에 이게 재건축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핫할 수 있겠죠. 한 동을 짓든 두 동을 짓든. 그러면 이 인근 아파트 가격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물건이 보니까 건물 면적이 84.7이죠. 앞에 보세요. 84.7이죠. 그럼 아파트 일반적인 34평짜리 아파트거든요. 34평짜리 아파트인데 낙찰을 80% 해서 낙찰은 1억 8,200이 됐거든요. 이 인근에 1억 8,200짜리 34평짜리 아파트가 없어요. 부산시내 어디 가도. 근데 한 40년 정도 됐단 말이에요. 이 아파트가. 그 다음에 대지권 지분도 59제곱미터 한 18평 정도 되거든요. 대지권 지분도 꽤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물건이 재건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물건들을 볼 때 뭘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근처에 지역을 봤을 때 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고 아파트 가격이 34평짜리가 8억 9억 하는데 요거를 만일에 2억도 안 되는 돈으로 샀다. 그러면 전세를 놔도 2억을 받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한 돈 천만 원 들어서 깨끗하게 해놓으면은. 다른 데는 전세가 막 4억씩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비슷한 지하철 타고 똑같은 학교 가고 그렇게 하면은 전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에서 공부를 이제 좀 하시면 한 거는 이렇게 인근의 아파트에 비해서 좀 오래된 건데 세대수도 어느 정도는 세대수는 조금 있죠. 그렇죠? 그리고 대로변에서 지하철역에서 가깝죠. 그럼 이런 물건들은 사가지고 집수리 한 돈 천만 원 들이잖아요. 돈 천만 원 들여서 이쁘게 깨끗하게 해놔요. 깨끗하게 해놓고 배관 같은 것들도 해서 정수기를 단다든지 샤워 시설에도 정수기 달아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배관을 다 교체해도 큰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을 내부는 정말 깔끔하게 이쁜 집으로 바꿔놓고 전세를 놓으면 내가 낙찰받은 금액, 매수한 금액 거의 대부분을 해소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묶이는 돈은 1, 2천만 원밖에 안 묶이는데 막 던져놓는 거예요. 몇 년. 던져놓고 가격이 나중에 팍 오르는 그런 시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재테크하시면 좋다라는 요거를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또 이 물건을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은 20분에 알람 맞추니까 좋네요. 많이 오버 안 돼서 맞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같은 거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만약 서울에 경립차를 들어가잖아요. 서울에 경립차를 부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경매입찰을 했는데 내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요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그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가서 매물이 나와 있는 물건이 있는지 파악을 합니다. 그럼 이 물건은 파악을 다 해놨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매매로 경매낙찰이 만약에 1억 8,200이 됐는데 일반 매매로 뭐 1억 9천이나 뭐 1억 9,500이나 뭐 이렇게 나오는 물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물건 중에서 집 상태가 좀 그래도 괜찮은 게 있잖아요. 아니면 전세를 안고 산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반 매매로 사는 거예요. 자, 포인트는 경매 입찰했는데 내가 조사했는데 이 조사한 지역은 내가 잘 알잖아요. 낙찰 못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동산에 가서 조사하고 일반 매매로 물건을 사는데 부동산에 가도 물건이 없더라. 요 바로 앞에 부동산이 없더라.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물건이 가치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재건축한다고 막 날리고 막 이래요.
예, 만일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아파트가 한 200세대, 300세대 된다고 하면 운동 삼아서 예,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뭐 음식 같은 거 피자 배달 이런 거 뭐 신규 뭐 이렇게 예, 개장하면은 매장에서 막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파트 매수 구합니다. 여기 뭐 대림 아파트 매수 구합니다. 이렇게 그냥 조그만 쪽지 같은 거 뭐 명함 정도 크기로 해서 그냥 집집마다 꼭대기층에서 다다다 붙이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 꼭 와요. 그러면 부동산 수수료가 뭐 이거 하면은 뭐 한 8, 90만 원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7, 80만 원. 그러면 내가 뭐 잠깐 한두 시간 운동 삼아서 잘라서 붙였는데 내가 등기부사에 권리부수만 잘해서 하면은 부동산 수수료 7, 80만 원 내가 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빅매나 국민이천 물건들을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내가 낙찰을 못 받았을 때는 일반 매매로도 아니면 내가 직접 매수를 해서 내가 막 이렇게 전단지 같은 거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도 매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예,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짧은 시간에 하고 국내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있죠? 예, 꼭 가지고 오세요. 예, 그래서 그 짧게만 하고 지날 겁니다. 이제 우리 수업이 이제 2번 남았나요? 네, 2번 남았어요. 그래서 짧게만 하고 지나가고 재개발 재건축 세금 부분 되는 기초는 앞에 우리가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에 기초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심학습해서 나머지 2번 남은 시간 동안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